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의 주제는 한국 사회 어떤 사회인가. 한국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 체감하면서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자기 몸을 붙어 있으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서 저 벽에 갖다 놔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A4 용지 한 장, 그것이 요약입니다. 그리고 전체 글은 제가 오늘 우리 청조 관사에게 주어서 나중에 오늘 제가 말한 것을 요약해 실리도록 언제나 그렇게 해왔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놓인 책 유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이거 그 값이 참 적잖은 그런 값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주셔서 출판하고 좋고 저자인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책의 원전은 위대한 만남 세계 유성룡 하는 것이 먼저 나왔는데 그게 한문투성입니다. 주가 첩보 한자로 되어 있고 그 유성룡 본래 상소문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한자가 너무 많아서 어느 출판사 다른 출판사에서 순 한글로 한번 내보자고 그래서 지난 5월인가 6월에 그 한자를 전부 없애고 꼭 그대로인데 한자만 다 없애고 제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낼 것입니다. 읽기에 상당히 편하실 것입니다. 한국 사회 어떤 사회인가? 이 한 사회를 보려고 하면 이 사회라는 게 아주 복합적이고 중첩적이고 다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가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사상 그리고 자기 각기가 다른 활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것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첨이 이렇게 겹쳐있는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쉽게 풀이해서 말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학자들의 주 임무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거 이겁니다. 그 아인슈타인 보고 당신 왜 물리학을 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복잡한 자연계를 갖다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다. 단순화시켜서 설명한다. 그걸 영어로는 심플리파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화시켜 놓으면 아주 쉽지요. 근데 그 명자에도 보면 박학이 다시 아주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거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 그거는 반설약이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 2200년 전 명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를 단순화해서 한번 설명하고 하는데 시간을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끝내달라 이러니까 지금 7시 5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국
한국사회라는 것은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부터 봐야 합니다만 48년에서 60년까지는 옛날 농촌사회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차이는 자유민주주의가 됐다는 그것만 차이였지 사회 구조 자체는 조선시대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차이 한국 사회 구조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1960년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전통사회고 농업사회였던 것이 6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갑니다. 산업사회는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상품으로 해서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회를 산업사회라고 합니다. 농업사회는 농사 지어먹고 사는 사회가 농업사회이고. 그래서 60년부터 사실은 61년부터 시작입니다. 해서 우리 사회를 지난 50년 동안 구분해서 보면 60년에서 80년대까지 그리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 넘어서서 3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를 산업화 시대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에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의 가장 큰 격동기며 갈등기였습니다. 갈등이라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집단 간 싸움도 되고 개인 간 싸움도 되고 국민과 정부 간 싸움도 되고 정부 내에서 싸움도 되고 하는 것이 갈등인데 대갈등기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였습니다. 이 갈등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우리 경제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보면 세계 경제가 그동안에 6.6배 늘어나는데 우리는 300배를 늘어납니다. 2천만 달러에 불과하는 수출이 오늘은 5천만 달러 아닙니까? 5천만 달러라고 5천억 달러 아닙니까? 5천억 달러라고 하면 수입은 두고 수출이 그렇다고 하면 2만 5천 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아까 말했던 6.6배 늘어날 때 우리 전체 경제는 300배고 우리 수출이 2만 5천 배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그 늘어나는 그만큼 싸움이 격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에서 80년대를 대갈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이동 현상입니다. 이동이라는 것은 지역이동, 직업이동, 계급이동을 말하는데 지역이동은 이쪽 동에서 저쪽 동으로 이사가는 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정 단위를 한 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가는 거,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이사가는 거를 이동이라고 지역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카운티를 가지고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는 것을 지역이동이다 이래 하는데 이 지역이동이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국민의 25%가 이동을 합니다. 1000만 이상이 이동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지역이동이 심했다 하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인구의 16%가 1년에 이동을 합니다. 근데 미국 인구 3억이 16% 이동하는 것하고 우리 5천만이 25% 이동하는 거를 1km당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대이동 나라 미국의 25배를 움직이고 있어요. 한 킬로미터당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는 미국의 25배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역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미꾸라지 소금 치는 것처럼 파다닥 하고 끄덕씩 움직여가는 직업이동은 어떻게 되느냐? 직업이동은 60년대에서 80년대에 보면 어느 한 직장에서도 고참을 찾기 어려울 만큼 직업이동이 잦습니다. 많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 직장에 들어가면 종신고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길어도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5년 정도밖에 있지 못하는 그런 대직업이동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데 삼성이나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 같은 데서는
오랫동안 합니다만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 씁니다. 그래서 고참자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직장에서 찾아볼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동이 많았다 하는 것이고 계급 이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60년대 80년대 한 30년 동안에 이 계급은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죠. 상중하로 나누는 이 계급 이동이 어떤 사람은 중층에서 상층 갔다가 중층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두 번 이동하죠. 어떤 사람은 중층에서 상층 갔다가 중층 갔다가 하층으로 떨어져 보면 세 번 이동을 합니다. 그걸 계급 이동이라고 합니다. 혹은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평균 두 번 내지 세 번 경험을 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상층은 있는데 상류사회가 없습니다. 중층, 중류사회가 하층은 있는데 천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느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고 90년대, 우리도 2020년대쯤 가면 우리 상류사회가 나온다. 2020년대 가면 90년대니까 제가 30년 후를 생각을 하거든요. 20년대쯤 가면 우리도 천민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류사회는 상층,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이 상류사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상류사회 특유의 행태가 있습니다. 상류사회 사람들 자기들끼리 혼인을 합니다. 그 통원권이라 합니다. 통원권을 구성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만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웨슬리안 스미스라든지 뭐 초토스쿨이라든지 필립스 아카데미라든지 꼭 자기들만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클럽을 갖습니다. 일본 내가 한번 신주쿠에 가서 어느 빌딩을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한 22층 되는데 자기 클럽 이름만 싹 붙여놨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 사회, 상류사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들 특유 클럽이 있고 자기들 특유 학교가 있고 자기들 특유 통원권을 갖는다.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걸 갖지 않지요.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느냐 이걸 한번 조사를 했는데 우리 50대 대기업 재벌들 자녀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결혼하느냐 이걸 보니까 391명을 가지고 조사를 결혼한 사람 그때까지 결혼한 사람 391명인데 하니까 그 대기업 내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건 20명밖에 안 돼요. 391명에서 20명만이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지 않고 자기들 법을 넘어서서 다 결혼을 한다. 이건 이제 통합을 범위가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다르다. 훨씬 넓어졌다 하는 건데 그건 상류사회를 아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입니다. 중층은 우리 뭐 종류사회고 하층 천민사회라는 거는 옛날에는 우리 칠천이 있었죠. 노비가 있었고 그리고 관대가 있었고 무당이 있었고 기생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그리고 신삼는 사람 배전당 사람 이런 거 칠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천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가보면 일본도 가면 있고 미국도 가면 있고 물론 인도에는 플라이어 그룹이라 해서 플라이어 천민 집단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다 천민 집단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도 있었고 그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없습니다. 그게 그 부단한 계급 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게 60년대와 80년대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극렬히 이동을 하니까 그건 이제 싸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하는 그 갈등을 뭘 가지고 통제를 했느냐? 그건 강력한 국가 권력하고 정부 통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권위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국에서 자유적인 이 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이 얼마든지 그건 국가 통일을 벗어나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회 통합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었던 거는 60년대, 80년대에는 상층 이동의 기대 욕구가 상당히 강했고 상층 이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대학 졸업자들한테 너 당대 너 한층
올라간다, 상층으로 간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상층 이동 조사를 하면 대학 졸업생들 75%는 내 당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60년대와 80년대. 일반 국민도 50%는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상승 이동의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 상승 이동의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그렇게 경제를 서로 싸움을 해도 사회는 함께 뭉쳐가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거기에 제가 화면인데 기득권자라는 것이 없어서입니다. 비기득권자들만 있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이 뭐냐? 그쪽으로 들으면 이미 기자에 가질 덕자에 권세권자. 이미 가지고 있는 즉 말하자면 부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득권층이다. 부와 권력과 지위, 그걸 영어로는 그건 앞에 P자가 다 있어서 파워, 프로퍼티, 프레스티지 한 P가 있어서 3P, 3P다 이렇게 하는데 부와 권력과 지위는 이제 미신입니다. 지위를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기득권자라고 해요. 근데 60년대, 80년대는 그 장기적으로 소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개척이던 것처럼 한 5년 갔다가 떨어져 나가고, 한 10년 가지고 있다 떨어져 나가고, 2년 가지고 있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이 되어 있어서 전 국민이 거의 비기득권자였어요. 기득권을 영어로는 에스태블리시먼트를 하는데, 에스태블리시먼트는 확립되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탁 아주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에스태블리시먼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6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전혀 없기에 하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진 사람의 층은 아주 미미했다, 소수였다. 이제 90년대 들었습니다. 90년대는 이건 우리 민주화 시대입니다. 민주화 시대인데 정치적으로 대투쟁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해방을 맞아서 이제 정치적 세계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90년대 민주화 시대인데 이 90년대 오면 우리 경제도 차츰차츰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득권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권력과 부와 지위를 소유한 이 사람, 장기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비기득권자가 좀 많습니다. 이래서 갈등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이런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지금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는데 이 시기는 이제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모든 문을 열어놓은 시대를 세계화 시대를 한다. 무슨 문이냐? 문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자가 자유로 이동하고 자본이 자유로 이동하는 그런 영어로는 트랜스포테이션이다. 트랜스는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거. 트랜스포테이션 물자와 자본이 이동하는 거.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수송한다는 거. 그게 자유롭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가 다 물건을 두고 갈 수 있고 돈을 두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계화 시대다. 두 번째는 투어리즘은 이제 관광이죠. 관광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자가 자유로이 다니고 자본이 자유로이 다니고 사람이 자유로이 다니는 시대. 그 다음에 텔레그래프를 해서 텔레그래프는 정보입니다. 이 전신 전화인데 정보 자유로운 이동입니다. 정보가 자유로 이동하고 사람이 자유로 이동하고 물자 자본이 자유로 이동하는 이것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로 이동할수록 경쟁은 아주 격렬합니다. 그 세계화 시대 경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열한데 경쟁이 치열하면 말할 것도 없이 성자와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성자가 모든 것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성자가 독식하는
그런 시대다. 세계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세계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데, 이 우리나라 안도 보면 그걸 넘어서면서 2000년 넘어서면서 기득권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싸움도 사실은 기득권자가 싸움이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자가 있으니까 비기득권자하고도 싸움할 수 있습니다만, 싸움의 주 대세는 기득권자와 기득권자의 지금 싸움이 되어 있다. 뭐 간단한 예로 우리 노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노조가 얼마나 큰 기득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공무원 노조에서 붙이 나왔는데, 국가 재정을 망친 것이 누구냐? 그건 정부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망치냐고 우리 왜 공무원 보고 영업안 주겠다고 하느냐? 이 플라카드 붙어 있어요. 공무원 집단, 이거 엄청난 기득권 집단. 그런데 정부는 누굽니까? 정부는 사실 공무원들의 세계입니다. 공무원들의 세계가 정부인데, 왜 정부가 단발을 못 먹고 우리 보고 돈 안 주겠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이 망신 하나 놓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 소리를 왜 하느냐? 이 소리거든요. 기득권자가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입니다. 이 기득권자가 중요한 거는, 여기 앉으신 분이 모두 기득권자입니다. 그렇지. 기득권 나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주도 이런 데서 포럼을 아침에 할 정도고, 그리고 저것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입니다. 여기서 불려나가서 강의하는 저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문들은 저 기득권자거든요. 이 기득권이 얼마나 무섭나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먼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기득권자거든요. 이 어린이 가도 오면 이거 불편하다. 너 다른 데로 와서 쓰시오. 왜 내가 먼저 앉아있는 내 자리를 갖다 넘나들이고. 그렇게 보는 게 기득권자거든요. 하물며 전철도 그렇구나.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부와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있는 사람들이야 어찌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득권자와 기득권자 싸움이 되어 있는데, 이 기득권자와 기득권자 싸움이 일어날 때 그 나라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 싸움, 이거는 별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기득권자와 비기득권 싸움, 이것도 별 싸움이 아닙니다. 비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와 싸움은 사실은 토끼와 토끼와 싸움, 여우와 여우와 싸움. 여우끼리 아무리 싸움 해봐, 기 하나 찢어지거나, 다리 하나 다치거나, 토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싸움은 사자하고 토끼하고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비기득권자는 힘이 없거든요. 권세도 없거든요. 가진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라든지 축적된 지식도 비기득권자는 적습니다. 기득권자에 비하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득권자와 기득권자 싸움은 뭐냐? 기득권자 싸움, 사자와 싸움, 호랑이와 호랑이의 싸움입니다. 사자와 사자가 싸움을 해서 설령이 한 사자가 이기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이기도 지도 말할 것 없이 죽는 것이고, 이기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자가 싸우면 이건 사실 서로 죽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득권자가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득권자가 공익 집단이 돼야 돼. 사익 집단이 되면 안 돼. 지금 오늘날 우리 기득권자 노조도 그렇고, 대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정부 공무원도 그렇고, 한번 학교에 있는 교수들, 선생, 이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공익 집단이 아니라, 이 공익 집단이어야 되는데, 사익 집단이 되어 있어요.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패거리 집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를 갖다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이. 사회 집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서구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회 집단이 어떻게 해야 공익 집단으로 바뀌느냐? 이제 기득권 집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처음부터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고 기득권 집단들끼리 우리는 경쟁은 하되 대결은 하지 않는다. 경쟁은 하되 대결은 하지 않는다. Competition, but no confrontation. Competition 경쟁, confrontation 대결하는. 경쟁은 뭐냐? 자기가 장기를 가지고 서로 겨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장기를 갖다 겨루다 보니 상승해 가는 것입니다.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대결은 뭐냐? 죽기 살기로 싸운다. 너 죽고 내 죽자. 너 죽고 내 살자. 이런 식으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조선조 500년 동안의 이 사대부들, 벼슬의 싸움이 이게 대결이었어. 니 죽고 나는 살고 니는 죽자. 이래서 사대 사화가 한 번씩 일어나면 70에서 100명을 죽여버리거든요. 그 좋은 인재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다른 또 집단이 나타나면 또 싸움을 해서 또 이 집단이 죽고 또 다른 집단이 나타나면 저 집단이 죽고 서로 죽이기 50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자유주의 국가하고 달리 컨프런테이션 하는 거, 대결을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사실은 철칙이다시피 되겠어요. 철칙은 법칙은 로고입니다. 철칙은 그 아이언 로고라고 그래요. 앞에 철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법칙도 안 바뀌는 게 있는데 철칙은 죽어도 안 바뀌는 걸 철칙이라고. 그 이제 러시아에서 보면 기득권 집단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득권들 싸움하는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레닌이 러시아에서 먼저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레닌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세력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피트린 소로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로킨, S-O-R-O-K-I-N, 소로킨. 이 사람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이래요. 28살에 러시아 아카데미 회원이 됐어요. 26살짜리가 회원이 되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로킨이 레닌의 기득권 집단을 보니까 레닌을 중심으로 한 트로츠키라든지 부하린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기득권 집단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러시아 역사상 다시 없는 대비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917년 10월달 혁명이 일어나자 6달이 안 돼서 저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너희들은 나라를 망칠 놈들이다. 나한테 망치는 기득권자들이다. 지금 너희들이 대호강성을 하다가 물을 가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소로킨을 딱 잡아 넣어서 사형원도를 내렸어요. 소로킨이 죽는 날이, 죽는 날 레닌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로킨을 불러가지고 석방시키죠. 내가 도저히 너를 죽일 수가 없다. 너가 천재를 내가 어떻게 죽이나. 그래 또 6개월이 안 돼서 또 들고 가요. 들고 가니까 이제는 천 없어도 너를 죽인다 하고 볼세비키들이 소련 공산당이 넣어놔놓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죽이는 거로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죽는 날 레닌이 또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살짝 너를 내주마. 다른 사람들 몰래 너를 내줄 테니까, 석방시켜 줄 테니까, 너 어디 갈래? 나 미국 가겠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대천재를 기득권자들이 죽이지 않고 그래도 살려보내는 거는 레닌의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서 이 소로킨이 하버드 항문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항문은 이 소로킨이 일으킵니다.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항문이라는 건 유럽에 비하면 훨씬 낮에 있었는데 이 대천재가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항문을 일으켜서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 되는 거야. 미국 항문이 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기득권자가 되니까 자기 반대하는 다른 세력을 전부 죽이려고 하니까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 대천재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 기르려고 하면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 거라 하나도 노력 안 하고 이 천재들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뿐이 아니고 영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 북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 김일성 공산 집단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서 어쩌겠습니까? 자기들 기득권자들만을 중심으로 세계를 만드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핍박받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겁니까? 그래도 북쪽 사람들은 갈 데가 있으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그 숫자를 처음에 200만 명이나 했는데 지금 요새 밝히는 숫자는 150만 또 이렇게 확실히 숫자가 안 밝혀져서 그럴 때 있는 거 아니야? 아마 150만에서 200만인데 150만에서 200만은 북쪽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대인재들이었어요. 그건 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지주로 탈출해 주었습니다. 그 남쪽은 가만히 앉아서 그 북쪽에 있었던 기득권자가 되는 그 세력들을 남쪽은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엄청난 자원을 획득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기득권자와 기득권자는 반드시 싸움하면 안 된다. 경쟁만 해라. 대기를 하면 안 된다. 대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지는 사람은 이 기득권자는 다른 데 도망을 가버린다. 다른 데 도망가면 그 나라의 자원을 보태주는 것이다. 반대 진영으로 하면 반대 진영의 부를 정리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사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것은 그 기득권자들의 대기를 피하고 경쟁을 촉구하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인생의 화려함, 인생의 즐거움, 이거 누릴 때 다 누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기여를 하자. 공헌을 하자. 이게 이제 서구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구의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자라는 건 사실은 그 나라 엘리트들이고 그 나라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 그 나라 리더, 그 나라 엘리트들, 이 사람들은 사실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성스럽고도 희생적이며 그리고 공고에 단합하는 집단, 이 집단이 되면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 뭐 제가 말해 토인비의 유명한 토인비요. 영국 역사학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의 이야기인데 아놀 토인비가 28개의 문명권을 갖다 다 연구를 하고 어떤 나라들이 오래 가느냐 하고 그 기나긴 책에서 결론을 내린 단 한마디만 충성스럽고도 희생적이며 공고에 단합된 기득권 집단, 엘리트 집단, 이 집단이 있는 나라는 영원히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득권 집단이 오늘 지금 우리처럼 사익을 추구하는 패거리 집단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되면 뭐 남북 우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 북쪽적 꼭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망이 전에 우리가 더 빨리 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으로 풀어본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영리해요. 영리하기 때문에 저는 파고로 가는 기득권 집단과 갈등, 투쟁, 알력 뭐 이게 있으리라고 하는 보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나온 그 풀이 그 나오는 논어하고 명작 풀이가 그 논에 나오는 유명한데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유명했으면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겠나. 그거 보면 미덕지아야 환덕지하고 미덕지아야에 기득권을 아직 가지지 못했을 때는 기득권 가지는 거를 늘 걱정을 한다. 이 못 가질까 그건 늘 걱정을 한다. 환덕지, 미덕지 아니 미자고 얻을 덕자인데 가질 덕자 이건데 이 기득권을 말하는 그리고 그걸 못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가져야 되겠다 그 걱정만 판단 조회를 하고 기덕지에 환실지라 기득권이 얻고 나면 내가 잃어버릴까 그것만 판단 조회를 걱정을 한다. 어떻게 하면 기득권은 안 잃을까 이걸 걱정을 한다. 구환실지만 그러다가 늘 잃는 것만 걱정을 하면 무소부지라 그 하는 행동 못하는 짓이 없다. 기득권 집단이 사익 집단이 돼가지고 이거 잃어버릴까 걱정만 하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선이든 악이든 자기 지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한다.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일찍이 공자님께서 간판을 하고 논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에 나오는 그런 위정불라이라 정치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다. 부덕제어 거실이라 기득권 집단에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정치하는 건 아주 쉽게 하려고 하면 기득권 거슬리지 않으면 된다. 사실 맹자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기득권 세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익 집단이 되어버렸다. 사익 패거리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러면 국가가 안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럼 이제 국가하고 기득권 집단하고 피눈물 나는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그 벌어지기 전에 기득권 집단들이 잘 해야 된다. 여기 세대에 따라서 보면 세대별 기득권에 따른 세대 진화라는 것이고 두 번째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1960년 우리가 사회부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회부 왜 일어났느냐? 제가 뭐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 졸업자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 졸업자 그에 나온 것만 아니라 전 국민에서 대학 졸업자는 5%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 3천만이죠. 3천만에서 전문 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150만 정도밖에 안 돼서 참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졸업한 사람 놔두고 그 이후에 50년대에서 60년까지 졸업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캐퍼시티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서구 학문을 배웠습니다. 서구 정치를 배웠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배웠고 서구 경제를 배웠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배웠고 사회를 배웠는데 자유와 인권과 법치, 개인의 해방 이걸 배웠습니다. 전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서구 거를 배워가지고 나왔어.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때 농업사회였습니다. 75%가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를 배운 사람이 농업사회로 돌아가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나왔느냐,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한 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18명의 대학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졸업자 갈 수 있는 게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우리 전 경제의 8%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한 명밖에 우리 제조업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18명의 대학생이 나오니까 17명은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모를 할 수 있다든지 혁명을 할 수 있다든지 밑에서 위로 친다든지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북쪽 사람들처럼 지금 밥을 굶기나 놓으면 전주시대처럼 밥을 굶기나 놓으면 들고 올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500년 가는 겁니다. 북쪽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밥을 굶으면 들고 올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북쪽은 아무리 굶기도 오래 가는 겁니다. 굶기면 굶길수록 정권은 오래 가요. 근데 그때는 우리 50년대에는
다 공부했지만 대학은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그 에너지 있는 대학생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뭘 가지고 사실 일어나? 자유민주주의 부르짖지만 그게 아니고 내한테 먹을 거 달라. 밥자리 달라. 그 밥자리 달라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밥자리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물질제라고 해요. 물질제. 그 물질제라고 써놨죠. 머테리얼이라고. 이 물질제를 그 당시에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혁명이 나서 산업화 해가지고 이 대학생들 갖다 전 수용을 했습니다. 다 실업자들을 다 취업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승장구하도록 너 얼마든지 너 당대에 너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제까지 희망을 주었어요. 희망을 부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쭉 오면서 보면 90년대쯤 되면 물질의 추구가 아주 강하지만은 그 반대되는 제목 추구하는데 이 지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위제. 지위고 따지자 자리미자 영어로는 포지셔널 굿이라고 하는데 지위제라는 게 있는데 그 지위는 좋은 자리. 그 좋은 자리가 우리 사회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좋은 자리죠. 공무원 되는 거 좋은 자리죠. 그리고 우리 좋은 자리는 제조업은 수가 적고 서비스업에 많습니다. 서비스업 7대 서비스업이 교육이고 좋은 자리가 뭐 한국 선생님이라는 게 아주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 교육 그리고 의료 우리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지금 한 80만 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물론 의료계는 의약 다 합쳤습니다. 우리 간호사만 해도 지금 한 50만 명 되죠. 의사만 해도 한 20만 명 되죠. 약사만 해도 한 10만 명, 15만 명 이렇게 되죠. 그 수가 엄청나요. 그러다 금융도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계 종사하는 사람이 요새 수가 좀 줄어들어도 20, 3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법조, 로펌, 그리고 한류를 하는 이 저널리즘,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이 10대 서비스입니다. 이게 전부 지위가 높은 일자리들입니다. 이게 전부 지위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위제는 한정이대가 있어요. 물질제는 얼마든지 성장함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데 지위제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그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은 이 물질제 추구 잘 안 합니다. 2000년대 넘어오면 지위제를 추구합니다. 지위제를 추구해서 사실은 물질제 추구하면 가서 밥 먹고 살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많은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20만 명, 30만 명이 고시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또 더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젊은이 한 200만 명이 살구에 비하면 그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지요. 200만 명이 지위제를 사실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위제를 아무리 추구해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왜 살구 때보다도 더 실업자는 많은데 왜 들고 안 일하느냐. 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때가 되면. 많은데 이 사람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위제 수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 아니다. 경제 성장을 하면 물질대를 마다 수가 좀 늘어나는데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60년대에서 80년대 이때는 자 내가 당대에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대학생 경우에 대학 졸업자는 75% 일반고는 50%인데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그래도 많습니다. 25%입니다. 근데 우리 신문에서 뭘 하느냐 하면 75%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더라. 요것만 보도록 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25%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 이 숫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른 나라면 아마. 일본은 이미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미국도 유럽도 다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25%가 뭡니까? 10%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80년대 말 오면 그게 끊어져서 일본 사회학자들은 일본은 희망 격차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 격차 사회다. 희망 격차는 위로 올라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제 도저히 못 올라간다. 왜 천장이 유리 천장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차가 너무 많다.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 수는 아주 적고 이제는 안 돼.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본을 두고 희망 격차 사회다. 이렇게 80년대 벌써 일본 사회학자들이 일본을 그렇게 부스가 했는데 지금 우리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일본을 잘 보면 미래 우리가 잘 보입니다. 30년 전 일본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는가. 70년대, 80년대 일본 가보면 이 성형수술이 대단했어요. 근데 요새는 일본 사람들이 그 민낯을 더 좋아한다. 원본 얼굴을 좋아한다. 이래서 성형수술 수가 굉장히 떨어졌대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게 30년 일본하고 비슷하다 하는 건데, 이 이제 희망 격차 사회, 이것도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수는 너무 적고, 그대로 머문다든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 수는 너무 많다. 이런 희망 격차 사회로 우리도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소가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이냐.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면 여기 앉으신 우리 기득권자가 이 기득권자가 그때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그러는데 그 지위에 맞는 도덕적 행동을 해주느냐 그 지위에 맞는 모범적 행동을 해주느냐 그러면 그 사회는 그만큼 안정적이 된다는 그것도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군자 가와연 이 기득권자들 군자 뛰어난 사람이 과를 저지르면 견일지식이라 일식 월식을 보는 것하고 똑같다. 일식 월식 보는 것하고 누구나 다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봅니까? 그 자기밖에 못 보고 자기 이웃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기득권자들이 잘못하는 거는 아이고 우리 일반 국민이 그래서 이 소리가 소용없다는 건 자기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 엘리트들 리더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모두 국민이 다 본다. 모두 국민이 다 볼 순간 그 나라 도덕은 그야말로 일로 치카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아마 설령이 잘못해도 저 벽 속에 숨어서 좀 잘못하고 남이 안 보도록 잘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득권자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더라도 밝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분인데 저 강의는 끝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들으신 대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뭐 질의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저희 여기. 네, 선배님, 30대 안희동입니다. 네. 청도 포럼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이 청도 포럼 시간을 직접 질문해보는 걸 오늘 첫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늘 선배님 강연이나 들은 지혜와 통찰로 담겨 있어가지고 처음 어떤 감동을 주는데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하고 있는 고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 집단이 사회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공의 집단으로 바뀌어져야지만 이 사회가 희망이 있다 그러셨는데
기득권 집단이 사익 집단을 벗어나서 공익 집단으로 갈 수 있는 혹시 뭐 법적, 제도적, 물론 여기는 어디까지나 의식의 개혁이라든가 이러한 점 등이 전제돼야 될 걸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지금 이 비기득권 측에서는 아까 대학생의 예도 들으셨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25%밖에는 자기 앞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그리고 대학생보다 전 국민 예, 전 국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얼마 전에 그 TV에서도 제가 어떤 프로를 봤더니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또 그렇게 낮더라고요. 그러면 기득권층들을 공익집단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공공성 회복이라든가 또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심어줄 수 있는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하되 대거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이 법적이든 제도적이든 기타 아까 뭐 의식계까지 포함해서 동시에 지금 비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 상승에 대한 가능성 기대가 25%밖에 안 된다면은 역시 이 부분도 끌어올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요즘 선배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합창단 때문에 지금 전국 10개 이상 학교를 지금 모아가지고 합창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개 학교라는 건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라는 말씀이죠. 그 학교를 끌어모아가지고 연합합창제를 가지면서도 이 하나의 순간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는 그 가치라든가 목표를 동의하면서도 실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나 동참이나 또는 자기 헌신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표를 맡고 있지만 이 부산고 단장으로서 대표를 맡고 있지만 역시 이걸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제가 문제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 등등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기득권 집단을 공익 집단으로 만드는 제도 법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법 자체가 기득권 집단이 사회 집단이 될 때 가해지는 그 처벌이 굉장히 가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 해봐야 또 있는 법, 있는 제도고 다시 다르게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다 좋은 법이 돼가 있으니까. 문제는 그 법을 기득권 집단이 얼마나 시행하느냐 그것인데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건 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된대요. 그 감시 중에서 제일 큰 감시는 공동체 형성입니다.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게 공동체가 부서져 버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이동에 의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입니다. 감시. 우리가 여기에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시하고 있는 거죠. 내 최고 감시자는 내 자식이고 내 아내입니다. 나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내 최고 감시자고 그 다음 감시자는 나하고 친한 친구고 내 동창입니다. 이게 다 감시 집단이거든요. 감시 집단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공동체라 합니다. 공동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웃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기능 공동체가 있고 지비 공동체가 있고 이게 있는데 이웃도 왜 이웃이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이거는 직업적 집인데 직장 안에서 서로 늘 보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사회적인 모임 이거 자주 만나기 때문에 늘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감시 기제가 감시 메커니즘이 깨어지면 사실 내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법을 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도 혼자 있을 때는 늘 조심해라. 이게 이제 유학 세계에서
가르치는 말이 신기도 너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 왜 혼자 있을 때 조심하면 아무도 니 감시 안 하니까 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긴데 우리가 사실 이 기득권 집단을 발휘하려면 이 무상노동 이런 모임이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봐요. 서로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 있어. 다른 짓을 하면 여기 오지를 못하는데. 그 방법 말고는, 그 방법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방법이고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더라. 선진사회 그리 했으면 우리 그걸 본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 된다 하는 거지. 그 말고 다른 거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 비기득권층들에게 희망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기득권 집단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비기득권 집단이 희망을 높여줄 수 있는 거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제조업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고용의 한계에 딱 차버렸습니다. 제조업은 고용의 한계가 차버린데 이제 이 고용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업은 뭐냐? 이 서비스업입니다. 아까 말한 7개 서비스. 우리나라 사람이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대학생이, 고등학생 70% 이상이 대학을 가니까요. 그런데 국민 수준, 우리 국민의 생활과 문화와 의식과 경제 활동의 수준, 그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데 국민 수준이 떨어져 있어. 그거 왜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직업적 지위가 떨어지면 수준이 올라가질 않아요. 좋은 직업을 갖지 않으면, 좋은 직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않으면 이 의식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그거지. 그거는 어디 있냐? 아까 말한 대로 7대 서비스업이 다 들어가져 있어. 근데 7대 서비스업 이게 이익 집단들이 서로 싸움을 해서 규제가 딱 묶어놓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풀어주지를 못해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단주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안 풀어줘요. 저거를 이제 풀어주는데 저게 아마 시간이 꽤 갈 겁니다. 또 안 풀어줄 수가 없고 시간이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성질이 급한데 빨리빨리인데 이 빨리빨리가 언제부터 그런다 보니까 고려시대부터 그렇습니다.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었던 지난번에 저 책 쓰면서 보니까 고려공사 3일에서 모든 고려공사 3일 동안 해치고 간다. 그 다음에 하는 거 하면 대충 해버리고 말아라. 그게 또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공사 3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이 DNA에 빨리빨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촉박감, 급박감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사실 기득권자한테는 많이 좀 여유로워야 되거든요. 느긋해야 되는데 이 느긋하게 기다리면 나는 길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만 기다리면 지위제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국민적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10년 나는 10년 동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니까 그때 한번 보십시오. 10년 후를 한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끝에 가서 좀 이상. 자, 다른 질문. 네. 최명길 선생님. 13회 최명길입니다. 이번 칼기 윤역에서 뒷그림질 썼다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근데 99명 말고 나머지 한 사람 죄가 저는 오히려 부사장 편인데요. 매뉴얼대로 안 했다고 해서 기장은 20m 진행했던 비행기를 뒤로 구제해가지고 이제 사무장 내리고 했는데 그 담당 뉴스에 보니까 부사장이 그 교육 담당 부사장이네요. 지금까지는 카기가 아시아나보다 기대 소위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떨어져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회사에 투자도 하고 교육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서 지금 온 세계가 종갓집 하긴 합니다만 기득권 관련해서 연계시켜 보면 우리는 교육을 시켜도 말 안 듣거든요, 종자들이. 그래서 이 조 부사장은 희생양이 됐다 쳐도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시키는 대로 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르고 실제 살아가는 건 다르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아닙니까? 뭐 우파는 뭐 우파로 살고 뭐 좌파로 생각하고 뭐 이렇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배님의 좀 이번 칼기 관련해서 뭐 입장이 어떠신지. 그 지난번에 포스코에 뭐 사장, 부사장이 또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이번에 또 이제 대한항공에 또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 짓을 했으면 신문에도 안 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니까 저 일식 월식 보듯이 온 국민이 이제 다 봐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 나는 참 우리 기득권의 관심과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촉발시키는 아주 기폭제 같은 데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동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반면 교사로서는 아주 참 좋은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러분 우리 저거 되면 이제 참 사랑하는 아들 딸 열심히 잘 길러놨지 않았어요? 그 맹자나 그 자식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라. 그래 큰 인물이 된다. 큰 인물을 안 만들려 하면 보이고 있는 거. 큰 인물을 만들려 하면 고생을 시켜야 된다. 그 이렇게 말해. 천장 장대임의 시인자에 하늘이 장착 이 사람에게 큰 일을 갖다 주려고 하면 필승고기심이라. 반드시 앞에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뜻을 갖다가 아프게 하는 이런 걸 준다. 그러니까 뒤감 그런 말이에요. 해불기소이라.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든다. 하는 일마다 되게 만들면 그 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거 해보면 이거 안 되고 저거 해보면 저거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놈이 큰 힘이 된다. 그 대기업에 있는 자기 동생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참 엄청나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안 시키니까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종종 나오겠죠.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저라면 안 되겠구나. 저라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좋은 각성제입니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